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간 대학병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운영에 들어간 대학병원 응급실엔 내일부터 군의관이 파견됩니다. 충청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료 대란과 부동산 자금 경색이 맞물리며 땅값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직접 병원을 건축하는 등 차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에도 피해 신고 24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내수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서남부와 경기, 강원, 충청권 등에서 제한 운영에 들어가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로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내일부터는 제한 운영에 들어간 대학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제한합니다. 16살 이상 성인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도 주 1회 야간 진료 제한에 들어갑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제한에 들어가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나머지 99%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실 의사 수 감소는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8월 셋째 주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19,700여 명까지 늘었다가 8월 마지막 주 16,4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비응급, 경증 환자도 줄었다며 코로나19 환자 감소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230여 명을 제한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차례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늘어나는 환자에 대비합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가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번 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정기국회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계엄 준비설 제기에 대해 괴담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 제기에 대해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설 제기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 연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이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 등의 이야기를 들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하듯이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 세력의 굴레를 씌웠다며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시작 50분 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여야의 공방은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인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질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백서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청문회에선 검찰의 특활비 유용 의혹과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대치하며 청문회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특수활동비 내역, 배우자 주식 거래 내역, 자녀의 학교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의혹 제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과 관련한 일반적 자료는 다 내지 않는 걸로 양해해왔고 감사법을 준용한다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소득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의식 고취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이로써 34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7개월, 유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 매수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 최모 씨에 대한 대마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일대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유 씨에게 진료 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전국에 기반을 두고 대규모 기업형으로 운영하던 4천억 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조직은 대포 통장 사용료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며 주변인들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34살 A씨 등 조직원 4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회원 약 2만 6천여 명을 상대로 판돈이 4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10여 명을 중심으로 핵심 조직원을 꾸린 뒤 충전과 환전, 자금 보관 등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실 12개소를 전국에 분산해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 약 30만 명분을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른바 대포 통장을 빌려 매달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이들은 대부분 모집체계 지인들로 자신의 계좌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수입 차량을 타고 마약류를 흡입했는데 경찰은 범죄 수익이 모두 1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에 숨겨둔 현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고급 수입 차량 등 69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57년 전 서해상에서 납북됐던 어선 4척이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선원들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결정 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배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7년 10월 백령도에서 출항했다 납북돼 2달 만에 돌아온 선원들. 곧바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수사를 받았고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무진호 선원 박홍수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멍이 그냥 말도 못하게 멍이 들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을 매 맞아 죽었다. 박 씨 가족의 신청으로 5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뤄졌고 진실화해위는 무진호 선원 5명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했습니다.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이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납북됐던 다른 배 3척의 선원들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박 씨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없어요.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간첩 가족이란 낙인으로 군무원의 꿈도 접었는데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방법조차 알 수 없었던 겁니다. 3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게 들으면 시험만 봐야 자동 합격이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갔는데. 조사 신청인 외에는 결정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게 진화위의 설명인데 피해자 발굴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름까지 명기를 했으면 당시 피해자니까 국가에게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라라고 통지하는 것이 맞죠. 그런 절차들을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구제 소송 등 쉽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화물차가 15m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불이 나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반대편 차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강릉 남대천변 약 15m 높이 다리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소형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내 차량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왕복 2차로 강릉대교에서 1톤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3번 났죠. 쾅쾅. 그다음 좀 있다가 쾅 하고 나서 밖에 보니까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쫙 나더라고요.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추락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시민들도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90cm 높이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트럭의 추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맞은편 차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방호 울타리를 넘어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피하다가 추락한 걸로 추정됩니다. 졸음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모든 방면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고. 사고 여파로 일대 전기 공급이 약 40분간 끊겼고 출근길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디지털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에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청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처 요령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청이 주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토크 콘서트.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우리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영상물 삭제 절차입니다. 피해의 구제책으로 삭제와 관련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 그런 부분들이 아이와 학부모에게 잘 전달됐으면. 전문가는 우선 피해 영상물을 캡처하고 이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을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지 부모가 확인해 학교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한 뒤 게시물에 있는 교복이나 건물 사진,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우선 삭제하고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기관에 영상물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 떡볶이집, 친구 누구, 학원 이런 거 되게 많이 적거든요. 그런 정보들만 모아도 행동 반경이나 학교나 이런 거 알아보기 되게 좋아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불법 합성물이 놀이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주변에서 발견했을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놀이문화, 그냥 누군가를 놀리는, 내 친구를 놀리는 하나, 그리고 얘를 괴롭히는, 조금의 괴롭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그 안에서 범죄라고 인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달 27일 이후 지역 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는 대전 14건, 세종 2건, 충남 8건 등 24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미지, 음성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데 과거와 최근 이 범죄 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하고 네.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도 저희 비슷한 범죄가 있긴 했었지만 과거에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아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합성한 영상물조차도 굉장히 좀 조악한 수준으로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발달로 PC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스마트폰 어플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물도 이제 실제와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진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만드는 것이 좀 손쉬워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가 돼 있고 또 이런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 올 초부터 7월까지 접수된 사건만 해도 한 297건 정도, 30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에만 접수된 사건이 거의 88건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았더라도 이를 지금 알리지 않고 있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퍼뜨릴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가공해서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물을 유포한 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에서는 처음부터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단순히 호기심의 영상을 제작만 했다, 아니면 가지고만 있다, 나아가서 이미 퍼져 있는 영상물을 보기만 했다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우리 말하는 그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는 좀 다른 면인데요. 몰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 자체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더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처벌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가해자를 살펴보니까요.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검거된 피해자 중에서 무려 73%가 10대라고 하는데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는 처벌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9월 정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 그러니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4살이 넘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호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하면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10호 처분을 가장 중한 처분이라고 하는데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의 보호 처분을 하도록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의 차이와 상관없이 가장 큰 것이 2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불법 게시물을 올렸던 가해자들이 활동 기록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도 뜨던데 만약에 이렇게 게시물이나 활동 기록을 삭제하면은 혹시 그렇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만 드리자면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요. 이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나의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런 사이버 업체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도 삭제를 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를 도와서 증거를 없애는 일을 도와준 업체나 그리고 제3자나 다른 지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시킨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고요. 이는 나중에 처벌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N번방이나 박사방 사태 이후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이 현재 이와 관련해서 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뭐 가해자들은 잡힐 리가 없다라며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이나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들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SNS나 네. 그런 채팅 어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이트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어플이나 이런 SNS들이 이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 범죄가 벌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들 기업이 이제 국내 형사 사건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할 때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이나 규제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뭐 과거에야 뭐 컴퓨터 이용해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만 만들어질 만한 그런 영상물들이 지금은 어플로 사진만 첨부하면 정말 단 몇 초 만에 생성이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 자체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강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뭐 청소년들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좀 저는 의문이 들고 처벌 강화만으로는 이 딥페이크 범죄 줄이는 데 한계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합성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범죄에 해당할 수 네. 있다는 점을 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 영상물을 유포하는데, 유통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사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내 지사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충청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자금 경색이 맞물리면서 재단 측에서 땅값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고됩니다. 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는 2026년 3월 500병상 규모의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내포신도시의 첫 종합병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이 사업을 행정 절차 신속 처리 대상에 포함해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했습니다. 충남도도 줄기차게 요구한 지역 현안이 반영됐다며 3년 조기 개원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뒤 명지의료재단 측은 이 병원 토지매매 중도금 4차분 5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기 개원은커녕 병원 건립 자체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충남도가 중도금 납부를 6개월 연장해줬지만 남은 시간은 불과 2달가량. 이에 대해 명지의료재단은 의료대란과 부동산 PF 사태가 맞물려 다른 대학병원들도 신규 병원 사업을 중단할 위기라 현 상태가 유지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제3의 의료법인이 나설 경우 병원 건립 사업 승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중도금 유예 기한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사업이 결렬될 경우 직접 병원을 건축하는 등의 차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에서 직접 뭐 건축을 해서 빅5 뭐 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이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 가운데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오는 12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이지만 세종시에 있어 이전 요구가 높았던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기존의 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 때문에 자칫 난개발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문을 연 지 30년 만에 청양으로 둥지를 옮깁니다. 개관 당시 공주시 반포면이었지만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세종에 편입돼 이전 요구가 나온 지 10여 년 만입니다. 연구소를 비롯한 금강 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 등 부속시설 모두 청양군 굴량리 일대 390헥타르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데 도심 인근 휴양림을 아껴온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세종시에는 휴양림이 거의 여기 하나뿐이라 그 공기도 좋고 맑고 올 여름에는 그 8월달 내내 여기 거의 매일 나왔죠.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만큼 세종시 대표 관광명소인데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자칫 이용 문턱이 높아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예전부터 여기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유료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고. 이전지가 확정되면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여러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 절차는 충남도에서 진행하지만 관할구역이 이제 세종시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의가 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민간 매각되고 개발되더라도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와 충남도가 기존 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정책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번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반려동물 판매점에서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폐견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부분이 불법 농장에 방치된 채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게 동물단체 주장인데요. 허가받은 시설에조차 그 규모 파악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물로 범벅이 된 우리마다 반려견이 가득 찼습니다. 관절은 녹아내렸고 피부병에 걸려 털은 다 빠졌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뱃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물질도 확인됩니다. 대부분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번식 능력을 잃어 반려동물 판매점과 번식장 등에서 버려진 폐견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런 폐견들이 불법 농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다고 주장합니다. 폐견 처리장이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아직 파악이 되지 못했고 질병사, 고통사, 그리고 아사 이런 것들이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에서만 현재 400곳이 넘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장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시설에서조차 폐견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고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일반 동물보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물보호 업무 외적으로도 계속 동물보호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죠. 정부는 지난해 폐견 관리 등을 위해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까지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부안 규제 심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불법 폐견 농장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체계적인 폐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지윤입니다.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달 장애인 화가들의 순수한 감성을 담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짙푸른 배경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루엣. 머리 위로는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듯 합니다. 마이크와 음표로 채워진 그림 속 노래 부르는 여성. 화가 자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와 당신 노래 제목인데 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화폭이 펼쳐진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여신과 수학 공식은 화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설악회화는
멋지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은 밝고 행복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My name is Shine. And God is made happy. 발달 장애를 가진 지구촌 곳곳에 화가의 작품 10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림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문화올림픽으로 이번이 4회째입니다. 이번 전시는 27개 나라 장애인 화가 8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특히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가 열려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패럴림픽을 맞이해서 문화 전시회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이 꽃을 피는 시간입니다. 인간 본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이 장애인의 스포츠 제전인 패럴림픽과 어우러져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이 노동절에 맞춰 해리스와 트럼프 두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향해 악랄하다고 묘사하며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산업 중심지 피츠버그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습니다. 바이든에 이어 노조에 힘을 실겠다면서 공업지대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When union wages go up, everybody's wages go up. When union workplaces are safer, all workplaces are safer. When unions are strong, America is strong.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이 일본 기업에 인수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철강 노동자들의 정서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선 초과 근무 수당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이 재임 시절 노동자 지원 정책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에 복귀하면 노동자와 기업이 번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도 강화했습니다. 4년 전 부통령 후보 토론을 거론하며 해리스가 악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She was vicious. Oh, she was the most vicious. Just like with Mike Pence, where she said, "You're interrupting me. I want to talk."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진영이 지지세를 확장하기보단 해리스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선선했던 아침과 달리 낮부턴 기온이 크게 오르며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32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약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21도, 세종은 19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대전과 금산 32도, 논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9도, 서산 21도, 한낮에 아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8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보령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엔 세종과 충남 북부에 비가, 금요일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